네, 한치호의 이슈픽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MBN 경제투자연구소 한치호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아유, 누구신가? 이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좋습니다. 애기는 잘 크세요? 그럼요. 네. 잘 키우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시대에 네. 예, 출산하시는 앵커님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시다시피 네. 이 한치호의 이슈픽 시간은 네. 그 투자 정보, 투자 지식, 경제 정보, 경제 지식, 네. 정보와 지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매주 저희가 고정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드리는 코너. 그다음에 매주 또 한 고정 코너는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의 남자, 오늘 주식에 대해서 아주 상큼하게 알려주실 분. 물론 다른 경제방송에서도 많이 출연을 하시지만 네. 한치호의 이슈픽에 제가 좀 나와주십시오 하니까 두 말 않고 와주신 분. 오. 화요일의 남자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포스탁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김종효 의원님이 보시기에 요즘 시장 상황, 그냥 본인의 느낌. 뭐 느낌상 좀 많이 싸하다. 싸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저도 증권시장 들어온 지 어느덧 23년 차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채권, 뭐 전반적인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까지 다 같이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물론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그때는 뭔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뒷단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번엔 과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자꾸 각자 도생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20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정말 1930년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어본 분들의 경험을 한번 되짚어보고 가까이는 70년, 80년의 오일 쇼크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좀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930년대 공황 얘기까지 하시니까 네. 갑자기 가슴이 짠해지고 저도 싸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핫하죠. 이분이 핫하신데 진태영. 진태영 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를 유발시킨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필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본 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김진태 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앞서 이제 모두 언급했던 대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 불과 얼마 전에 지금 뭐 순핵 총리가 당선된 영국에서도 그렇죠. 정책이 부딪힌다는 이슈로 금융시장에 한번 엄청난 파도를 그렇죠.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홍콩 증시 급락이라든지 엔화를 150엔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불안한 모습이라든지 위안화도 최근 들어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래서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어렵다 보니까 한전 채권도 최근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초우량채에서는 한전이 시장을 거의 장악해버린, 그러니까 한전 정도의 초우량채가 아니면 아예 소화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불안한 시장에, 그다음에 한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 불안한 시장에 갑자기 김진태 지사가 이 레고랜드와 관련된 이슈를 딱 터뜨리면서 결국은 방아쇠를 그렇지 않아도 누가 당기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방아쇠를 당긴 그런 효과를 발휘하면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난주 이게 금리 움직임이거든요. 한국의 지금 절대 금리 레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지난 한 주에 한국이 무려 50bp 가까이 금리가 급등한 원인은 누가 뭐래도 김진태 지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슈의 방향이 뭐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었든 지난주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큰 위험성, 그다음에 위험의 증가는 레고랜드로 인해서
좀 더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긴급하게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간 이 45bp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틀간 되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말로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를 표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 신뢰를 한번 흐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트러져 버린 시장 신뢰를 쉽게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신뢰가 문제가 된 거네요.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지금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어요. 제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종인 의원님하고 강원도 입장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그 강원도 입장문을 좀 살펴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그 입장문은 뭐냐면 그 최문순 그 전 지사가 이제 그 자기 입장을 또 낸 거에 대한 반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솔직히 김진태 전 지사 최문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금융시장 얘기를 약간 좀 빗나간 얘기지만 이거 다 정치 리스크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일단 김진선 전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최문순 도지사를 시대를 넘어서 이번까지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진태 지사도 공약 중에 레고랜드와 관련된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도지사 되고 나서 살펴봤더니 그런 것인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중구 그러니까 영서 지역 쪽에서 레고랜드의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표로 인해서 그냥 뭐 관련 정책을 밀었던 것인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펴보니 이게 사업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 재무 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 김진태 도지사는 나의 임기 중에 거의 벌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임기 중에는 거의 열기만 한 이런 사태를 내가 책임지기는 아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싫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건 다 전임 도지사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그 관련돼 있는 ABCP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부도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ABCP에 대한 보증 자체를 안 해준 것이니까. 그래서 이자를 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2,050억을 이제 갚아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셨던 어떤 정치적 이슈가 분명히 끼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우리는 지방채가 거의 국고채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부도를 낸다?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금리 전반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쭉 조사를 해보고 강원도에서 나온 입장문도 좀 보고 해보니까 이 멀린이라는 회사가 그 현재 20%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멀린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코엑스 아쿠아리움, 부산에 가면 해운대 아쿠아리움 다 멀린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멀린이 인수해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멀린이 코엑스나 뭐 해운대 이 정도는 뭐 사실은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거기는 뭐 사업을 해서 손해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강원도 레고랜드 과연 이 사업성이 있었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었냐 부분에서 저는 이번 계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각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뭐 시군수들 이 공약사항에 보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말도 안 되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들. 자기들 뭐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경정을 올린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입장 수입도 비싸요. 지금 제가도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강원도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면 뭐 실제로 연간 200만 명 온다고 해도 실제 입장 수입이 얼마 안 된다. 이거 나오는데 전일권이 5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일권 5만 원, 반일권 3만 원. 근데 중요한 건 춘천은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이 롯데월드하고 또 틀려요. 롯데월드는 시내 한복판에 있고 실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에버랜드하고 또 틀려요. 에버랜드는 물놀이장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를 왜 했는가? 저 진짜 속이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할 얘기가 정말 많죠. 지금 뭐 각종 도지사 선거에서 소위 이런 선십성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표를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프라 같은 뭐 도로를 뚫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도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뭐 그런 리스크를 이번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좀 리스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진태 도지사와 관련된 이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은 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 시기가. 차라리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뭐 그 대통령과 도지사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때 지금 뭐 국제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고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의 기조 자체 중에 하나가 긴축이죠. 균형재정으로 네. 가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임 정부가 이제 좀 너무 약간 벌려놨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을 썼기 때문에 균형재정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뭐 공약으로 이러이러한 것들 냈지만 다 같이 좀 줄여보자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건설적인 얘기를 했다면 전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될 문제를 본인이 책임을 덜 지우는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경제적 계산은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상태에서 나타난 결정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를 한번 완전히 뒤흔든 상황이 되어버려서 뭐 의도 자체는 좋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돌아온 결과는 우리가 치러야 될 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ABCP는 90일짜리 단기물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운용하는 전반적인 자금에 있어서 국고채 이런 것들은 뭐 3년물, 1년물, 그렇죠. 금융채 1년물 이렇게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간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ABCP는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아예 시장 자체가 얼어버린 상황. 그래서 롯데건설이 그 지난 수요일 날 나왔던 네. 뭐 여의도에 네. 돌았던 이슈가 뭐냐면 저도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여의도 사람들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ABCP라고 하는 90일짜리를 연 15%로 발행을 해도 발행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도의 지금 상황에서. 경제 수준과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뭐 올랐다고는 하지만 4%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결국 손을 든 롯데건설이 2천억 유상증자, 5천억 금전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상황. 그다음에 이제 AA 등급 이상의 초우량채에서는 한전이 시장을 쓸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초우량 기업들의 회사채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런데 회사채 만기는 올해 얼마가 들어오냐? 올해 남아있는 것만 몇십조, 내년에 한 또 70조 돌아오는. 150조 얘기했죠. 네, 그래서 지금 양쪽을 합치면 총 150조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정부가 지금 50조 투자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먼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주겠다라면서 투자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 50조 원 알파 이 정도면 좀 충분한 금액 아닌가요? 네, 금액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뭔가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어렵냐면 네. 영국이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이 시간에도 한번 이슈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영국이 저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푼다. 이것을 이제 말이 안 시장에서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말이 안 없었던 되는 거죠. 거지.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뭐 선진국 중에 한 G7 중에 한 국가가 네.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말도 내놓는 안 게 돼.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한 것인데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네, 지금 네. 11월 달에 뭐 금통위가 금리 올릴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시 쪽에서는 여전히 금리 올리고 긴축한다라고 했는데 50조의 자금을 투입한다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은이 이번에 등판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한은이 등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담보로 대출해주겠다는 등 이런 얘기했으면 정말로 시장 유동성을 바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시장 환율도 막 춤췄을 거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졌을 텐데 아마 하나는 끝판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정말 이제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마지막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더라도 한은이 등판할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50조 원 가지고 안정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정확하게 미세하게 투입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ABCP 시장에서도 정말로 돈이 안 도는 부분에 정확하게 투입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초우량채 부분에서도 돈이 안 부는 부분에만 정확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네. 과연 지금의 경제팀, 뭐 추경호 부총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능력이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미세하게 제대로 자금을 투입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면 넘어갈 수 있으나 만약에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뭔가 하나가 더 터지면 지금 불안한 게 중국 문제, 네. 일본 문제 양쪽 모두 있거든요. 네. 시진핑 3기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뭐 중국 금융시장 오늘은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난리죠. 어제 난리 났죠. 네. 그다음에 또 하락하고. 일본은 150엔대에서 일단 정부가 막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자민당의 그 엔저 정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지금 내부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50조는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중립 기여를 놓고 조금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도 안 좋아지니까 뭐 채권 시장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50조 투입해줬으니까 좋아졌습니다라고 속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은 중립 기여를 놓고 네. 양쪽 모두 리스크의 가능성과 안정될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일단 증권사의 증권금융을 통해서 뭐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보면서 채무 부종이라든지 단기 차입이 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권사별로 다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모든 증권사를 다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메리츠, NH, 삼성 이런 데가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비율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뭐 하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40%가 넘는 PF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회사별로도 각자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소형사와 대형사,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PF 자산의 뭐 신용도를 포함한 사업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뭐 저축은행이나 다른 그 금융기관으로 번질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증권사 PF 상당히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저는 한국은행이 등판하지 않은 거 내용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조금 영국보다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영국은 총리가 말씀하시고 뭐 재무장관이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했다가 그냥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이번에 영국 총리가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그 젊은 40대 인도계 그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영국도 진짜 이제 백인 총리가 아니라 네. 이제 유색인종 또 인도 출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진일보한 정책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이 이제 시진핑 3기가 되면서 갑자기 금융시장이 어제는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어제는 난리 났었고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엔저 때문에 계속 그 정부에서 막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NHK 뉴스를 보니까 네.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이번에 사퇴를 했어요. 왜 사퇴했냐 봤더니 네. 통일교 통일교 이슈로. 문제가 돼가지고 그 한학자 그 통일교 총재하고 찍은 사진이 막 공개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경제산업상이 사퇴를 하고 뭐 그래서 지금 연립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누구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산업상이니까 사실 경제 문제를 해야 될 강요인데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니까 기시다 정부가 이거 경제 이거 제대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또 의문이 나오는 상태인데 네. 일본은 또 이제 정치 얘기긴 하지만 네. 이번에 뭐 총리가 또 죽으면서 통일교하고 문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통일교를 해산시키는 문제. 구통일교를 해산 명령을 내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한 70%가 거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내부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중국도 또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에 당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 말씀 다 듣고 나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법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시민단체 하나 만들까요, 김 의원님? 지자체장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 감시해갖고 이 국민 세금 함부로 쓰면 이거 환수시키는 국민행동. 그래서 우리도 촛불 들어. 저는 그거보다 영국처럼 정책 실패하면 아예 자리를 빼앗는 걸로 하는 게 사임하는 좋을 걸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자리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네. 그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거 2,000억이 2,000억 2,050억인가 되잖아요. 네, 네. 금리 5%만 해도 1년에 100억이에요. 근데 레고랜드가 100억 벌 수 있을까요? 1년에 순이익으로? 못 벌죠. 전혀 못 벌.
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멀린이라고 하는 뭐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대 그 테마파크 중에서 예. 유니버셜이나 예. 아니면 뭐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들어와서 직접 돈 투입해서 그죠? 자기들이 사업성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멀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약간 조금 사이드에 가깝거든요. 자기 돈 최대한 투입 안 하고 아치? 아치? 거기에 이제 엑스아치. COC 그 아치. 예. 그 네 글자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테마파크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뭐 그 부분은 100% 동의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이런 그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조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이루어내지 않으면 지금처럼 글로벌 그 분쟁이 확대되는 시기,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금융당국과 더 긴밀하게 손을 잡고 정책적인 조율을 잘 해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2천억이면 5%만 100억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다 누구 돈이에요? 그 강원도 도민 도민들이 예산으로 세금 내신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자기 자리만 뺏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도 회수해야 돼. 거기 이자 100억 내라고 그래야 돼. 사실은 그 관련된 도지사들 다 네. 그 100억씩 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해 보이고 아까 잠깐 드렸지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게 됐냐면요. 저 화성 송산의 그 송산시티 새로 뭐 이제 개발하는 데도 보면 그 서해안선 송산역 주변에다가 아마 그 저길 겁니다. 그 디즈니랜드 말고 그 또 테마파크가 뭐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니버설. 유니버설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고 신세계에서 했는데 아직 그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야 이거 충분히 그 고객이 올 수 있겠다,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거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다 서해안선 전철역하고 연결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성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시장성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레고랜드는 십몇 년 동안 그냥 강원도 지사님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몰아붙였단 말이죠. 강원도가 이번에 특별자치도 됐잖아요. 네. 특별자치도 돼서 혜택도 엄청 많이 봐요. 우리 중앙 예산도 많이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저는 강원도 도민은 아니지만 춘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가고 어차피 김진태 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는 하지만 이런 거 한번 잘 터뜨렸어. 앞으로 그 다른 시도 지사들 그 시장 그 군수 뭐 이런 분들. 네. 그 말도 안 되는 사업들 좀 제발 좀 못하게 그 철저하게 좀 중앙정부에서 좀 감시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도 좀 지원해 준 것도 좀 차별화도 시키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장성 없는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 저도 어제 그 건설 관련된 회사 분들하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 걱정을 해요. 지금 어느 건설회사 다음에 부도나느냐. 어느 건설 요즘에 그 담당 팀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네. 임원께서 아침마다 불러서 네. 야 신문에 난 A사가 어디야 B사가 어디야 이거 물어보는데 네. 대답 못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렸는데요. 이 건설업종하고 앞으로 주식업종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뭐 증권업종 같은 이 직접적인 금리와 민감한 대상업종들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 전체가 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PF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또 PF의 건실도는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지 또 그 회사가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프리캐시플로우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지 재무구조는 튼실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업종으로 따지면 증권업종과 건설업종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것도 중소형사 위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대형사들이야 뭐 뒷배도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금도 비교적 충분하게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그 상황들을 다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일부 건설사, 뭐 벌써부터 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건설사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투자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시기에 코스피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더라.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PBR 0.8배면 바닥이다. 뭐 물론 최악의 상황에 0.6배까지 간 적도 있지만 0.9배 밑에서 사서 우리가 손해 본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정설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과거와 달리 계속 치솟게 되면, 그다음에 이 레벨이 유지가 된다면 과연 0.8배, 0.9배는 싼가에 대해서도 반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최소한 퀄리티 주식을 사야 된다. 업종 대표주이면서 재무 구조도 좋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퀄리티 주식을 사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 네, 반도체가 약간 터닝이 있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아까 이제 2천억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일까요? 한 2조 한 몇 조 넘지 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 시제가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게 110조거든요. 110조. 그러면 지금 단기 금융 상품으로 굴리면 연간 5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왜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선호를 받는가? 그게 뭐 이제 공매도가 청산되기도 하고 네. 반도체 업종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 100조의 가치는 단순하게 100조가 아니다. 금리가 0%에서 1% 수준에서 받던 현금 100조가 아니고 지금의 현금 100조는 금리 5%의 예금과 금융상품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5조씩. 매년 5조씩은 그냥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움직이면 삼성전자를 뒤따라 움직이는 그 뒷단의 종목군들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뒷단에 따라가는 종목군들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우위가 있는지, 이런 기업들도 소위 퀄리티 종목으로 불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인지를 명확하게 좀 따져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110조. 20조. 이재용 부회장이 뭐 회장이 네. 될 언제 뭐 임명이 이번에 되냐 안 되냐 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은 뭐 회장이 되고 이미 안 되고 회장 별 의미 없어요. 그 그냥 언론에서 하는 소리예요. 관심 두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네. 된 거고. 삼성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말에 특별 성과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회장이 되면 특별 성과급이 나올 거고 안 되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직원들은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시던데, 그 삼성전자나 이런 그 지금 퀄리티가 있는 종목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그 퀄리티 스타트 투수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네. 플레이오프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종목의 대표주,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건실한 회사. 여기에다가 뭐 다른 리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나 이런 게 없는 회사면 더 좋겠죠. 그런 퀄리티가 높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준비된 그 투자자의 자세다. 이런 정보를 우리 김종희 의원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영국의 그 여자 총리 트러스인가요? 트러스 총리. 네. 트러스, 참 이름도 참 틀어졌어. 네, 이름도 참. 트러스 네. 총리가 사임하고 이제 새 총리가 됐는데, 이번 이 새 총리가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그 정책을 할 때 실수할 가능성은 없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영국에 이미 한 차례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네,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경험했고, 기존에 이제 그 트러스 총리와 다르게 순핵 총리는 둘이 경쟁할 때도, 둘이 이제 그 수상 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할 때도 지금 전에 트러스 총리는 지금처럼 이제 뭔가 감세 이런 걸 얘기한 반면, 순핵 총리는 그때도 재정 균형, 재정 긴축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은 아마 시장이 기대한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뭐 인도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네. 그냥 인도계가 아니잖아요.
장인이 인포시스 회장이고 그러니까. 인도의 초거대 기업의 회장이시고 유학 중에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영국에서 이미 예, 금수저잖아요. 예, 금수저.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그 정말로 대중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과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이 다음 총선에도 이길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긴축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영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영국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론은 이미 노동당으로 많이 향해 있는데 다음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면 노동당으로 교체가 되면서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시 또 뒤엎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보수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 순핵 총리를 지정한 것 자체가 뭐 금수저이고 그다음에 부자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흔히 백인 남성이 아닌 인도계 수상을 당선시킴으로써 노동당에 뭔가 표를 몰아줬던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수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지금의 이 순핵 총리의 전반적인 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뒤집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생명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생명 이게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총리를 선출한 게 당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이 네,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그런 생각이라는 게 좀 들어가긴 해요. 그럼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중국은 지금 뭐 시진핑 4년 되면서 어제 뭐 금융시장에 뭐 대혼란이 있었잖아요. 중국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이제 금융시장이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상무위원 7명이 뭐 다 십자진이 되는 그래. 것도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되는 건 상무위원 7명이 아니죠. 지금 그 시진핑이 3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방 정부까지도 전부 시진핑 사람들로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공청단도 있고 상하이방도 있고 태장당도 있고 해서 서로 뭐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름의 어떤 이 등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일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가게 된다면 아마 이제 서방 세계에서 바라볼 때 중국은 저건 독재 국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할 필요도 없고 투자의 필요성도 없어지니까 본토를 팔 수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국 홍콩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홍콩에 이제 뭐 시진핑의 사람이 온다라는 것 자체도 리스크이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바뀌고 있는 중국의 지형 자체가 이미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평범한 분석인 거고 그러면 과연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세계 경제 위기가 안 온다면 이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중국을 그냥 끊어내면 되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 경제에 정말 위기가 오면 이렇게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면서 계속 뭔가 정부가 뒤집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과연 좋을까? 아니면 시진핑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독재 국가가 빠르게 경제를 통제하면서 좀 더 나은 통제 상황을 보일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시장경제주의자이고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 경제 상황이 정말로 최악으로 갔을 때 과연 독재자가 통제하고 있는 국가가 더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계속 뒤집히면서 정치 싸움을 하는 국가가 더 효율적일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뭐 홍콩 날리고 뭐 중국 막 빠지고 있고 뭐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전 세계가 위기로 갔을 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양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시장 경제주의자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하셨는데 뭐 말씀 안 들어도 저희가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실 중국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물론 시진핑의 주석의 3년임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지방정부 재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게 중국 네. 지방정부 재정이거든요. 도대체 지방정부가 빚이 얼마야? 너희들도 얼마 이걸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 문제하고
이번에 제가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를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지방 정부 재정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통제는 말씀 좀 드리기 좀 이상하지만 이 서로 간에 견제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는 지방 정부가 문제가 일으킬 경우에 국가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방 정부 재정에서 지방 정부들이 아무리 우리가 지방 정부 독립화 뭐 자유화 달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할 힘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 정부의 그런 영향이 이번에 사태도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국가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영국하고 중국 얘기도 좀 했는데 영국은 좀 우리랑 좀 정치 체제가 좀 틀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맞느냐 틀리냐 사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에서도 보면 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좀 어떻게 좀 돌아올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가 이게 끝인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저보다 더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뭐 30년이 넘은 이런 투자하신 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장이라 잘 모르겠다가 제가 보기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는 어설프게 뭐 답을 내기보다는 모르는 시대로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안전운전하는 거죠.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도로에서 막 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이 유동성이 과거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모두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시대, 유일하게 지금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시대, 그 다음에 제조시설도 자기 국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성장만 보고 투자를 늘려나갈 때가 아니라 지키는 것도 투자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일단 뭐 현금 자산도 충분히 좀 챙겨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변곡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의 중간 선거. 그죠. 네,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뭐 하원은 뭐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얘기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뭐 완전히 반 트럼프를 외치고 있는 CNN 정도를 제외하면 상원도 약간 오락가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최근 우리 시장을 뭐 수놓고 있는 소위 뭐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그런 그린 에너지 향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미국 중간 선거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 올 여름부터 지겹게 나오고 있는 얘기. 그런데 지겹게 나올 때마다 틀려서 시장을 계속 작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네. 결국은 연준의 피벗입니다. 네, 피벗. 근데 연준의 피벗은 지금 뭐 당장 기대할 수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연준 피벗을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만 줄여도 피벗이다. 이제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올랐던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바로 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 FOMC에서 정말로 시장 기대만큼 연준이 뭐 11월엔 75bp 올리는 걸 뭐 기정사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속도를 줄여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중심축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일본은 언제쯤 정책을 바꿀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국가들은 이미 다 긴축으로 돌아선 상황이고 유일하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일본인데 일본은 언제쯤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변수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 네. 미국 뭐 이런 상황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 알면 자리 깔아야지 뭐.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을 겁니다. 투자에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20년, 30년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는데요. 좀 현금 자산을 좀 많이 모아가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초의 이슈픽 시간. 지금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의 이슈픽 시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 즉시 출발 코인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